미국의 어떤 그 대중 전략에서 연합 전선을 보면 이제 한미일이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중간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역할에 이제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그 나름 이익을 가져가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냐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그 부족분을 네. 이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 중국이 이제 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미국이 바로 이제 눈치채고 공급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또 해왔고요. 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하면 기업들한테 뭐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침이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중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역사적인 5박 7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굵직굵직한 미래 산업과 미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경제가 귀담아 들여야 되고 또 어떠한 내용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국제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가져다 준 결과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 우리 주원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경제통상정책실에 김수동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께서도 이번 뉴스에서 국빈 초청으로 간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총평을 아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편하게 한번 말씀 주시죠. 물론 이제 뭐 외교 군사적으로 우리가 네. 6.25 때 미군이 참전을 했고요. 되게 네. 혈맹이라고 하죠. 네. 그런 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경제 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뭐 과거 이제 우리 대통령들이 가면 협력이라는 게 뭐 MOU 정도 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런 종이 한 장 딱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일부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네. 경제적인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그런 성과를 좀 가지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대통령께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수동 연구위원. 네, 사실 한미 동맹 이제 7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이 국내외 또는 뭐 국제 관계에서 상당한 이제 어려운 현안들이 이제 산적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중 갈등 사이에서 이제 우리 또 핵심 이제 산업들이 이제 그 뭐랄까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좀 어려움에 좀 직면해 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빈 방문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부담이라 좀 이렇게 숙제가 좀 아마 가지고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가서 이제 그 성과가 나온 걸 보면 첨단 분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K 콘텐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 네. 뭐 총 한 59억 달러 정도의 한국 돈 한 7조 원 이상 되는 어떤 그 투자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보 분야 쪽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한국형 확장 억제 방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그 북핵 문제를 좀 뭐랄까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네. 뭐랄까 기회를 마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국빈 초청으로 이루어진 만큼 뭐 잘 아시겠지만 기업인 수도 122명이 기업체가 참여를 한 걸 봐서는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미래 산업에 대한 참여 의지 이 부분이 조금은 반영이 되지 않았나. 대신에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정책에서 이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첨단 산업, 통신, 디지털 정보 통신이나 이런 산업으로 가려 그러면 결국 중소 중견 기업에서 부품 소재 산업이 정밀화돼야 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점을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준소 뭐 대기업들은 아시는 그런 큰 이제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는 소재 부품이긴 하지만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완성제 쪽에 네. 가깝는데 이번에 중소 중견기업들의 리스트를 쫙 보면 말씀하신 대로 중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대통령께서. 미국이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가겠다라면 자기들이 필요한 소재 부품을 자기 동맹국에서 가져올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중소 중견기업들 많이 데리고 가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보면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사실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한일 관계의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무언가를 우리를 좀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엿보이지 않았는지요, 김수동 연구위원님? 사실 그동안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경색돼 있다 보니까 뭐 기업 협력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들의 어떤 교류도 사실 지금 쉽지 그렇죠.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뭐 좀 첨단 산업 분야, 반도체나 이런 쪽에 이제 또 소재 분야, 소부장 쪽에 이제 그 일본 기업들을 또 유치하시겠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특화단지 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또 미국에 가셔가지고 우리 어떤 한일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 미국은 상당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아마 5월 달에 이제 뭐 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또 생각을 하시고 계셔서 아마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어떤 공조, 협력 이런 것들이 아마 한층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정상회담 가운데에서 특히 이제 경제 사절단이 이 미국 기업들과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정상회담 이면에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기업과 이 정부 쪽에서 노력한 부분, 정부에서 생각하는 산업 정책은 하나의 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하나의 지점을 지적을 한다면 이 기업은 사실 이 생존의 경쟁에서 정글 속에서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정부 쪽에 전달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번은 경제사절단으로 뭐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했을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 과연 우리 기업들은 이 정부 쪽에다가 어떤 면을 조금 이번 정상회담에 실무진 회담에 반영을 하고 싶었고 방금 김수동 연구위원께서 항공 부분이나 반도체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말씀을 주셨지만 넷플릭스까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점은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 이런 점은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할 부분이 있나요? 일단 이제 59억을 투자를 유치를 받으셨는데 네. 사실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에서 램 리서치라는 회사가 아시아 쪽에서는 최초로 한국에 R&D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사가 우리 카이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산업 거기서 이제 우리 전투기 만들잖아요. FA-50 이걸 마케팅을 공동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 추가적인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합해도 100억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지금 반도체 회사 삼성, SK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 3사 그리고 현대 기아가 미국에 투자한 규모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거의 1,000억 달러 다 합하면 육박할 것 같아요. 몇백억씩. 그래서 수지상으로 남는 장사는 아닌데 다만 이제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우리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 간의 협력이 반드시 투자라는 어떤 돈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 기술을 다 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기회 이런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따라가신 그 중소 중견 기업들 분의 업종을 보면 바이오 쪽이 좀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은 거의 다 따라갔는데 이 바이오 의학 쪽은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게 영국만 해도 200년의 역사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한 200년 그 정도가 있어야 그나마 이제 미국 기업이나 영국 기업들이 그 산업을 어떻게 보면
우선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쪽의 협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약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고 이제 그 잠깐 뉴스에 언급이 됐는데 네. 머스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잠깐 만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가팩토리 그거가 상당히 왜냐하면 기가팩토리가 지금 거의 2파전이거든요.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네. 인도네시아는 지금 거기 니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팜플렛을 주시면서 제발 한국으로 와라. 네. 만약에 들어오면은 관련된 그 연관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성과가 나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예, 그게 나온 기사 내용으로는 머스크가 상당히 한국은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딱 나와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제일 좀 아쉽습니다. 예. 기가팩토리가 들어온다 그러면야 뭐 입지는 많이 있죠. 새만금도 있고 저희들이 입지적인 측면과 특혜적인 측면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활용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니켈이라고 하는 이런 광물 자체의 조달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우리나라를 저울질하는데 확답은 못 얻은 것 같습니다. 뭐 두 분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반도체법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미래 경쟁력 21세기 경쟁력 그러면 역시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이쪽으로 가야 됐고 추가를 한다면 이제 우주항공일 것 같은데 우주항공은 뭐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워낙 우리가 아직까지 미진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법을 놓고 그동안에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왜 이거를 미리 대처하지 못했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러면 사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미 의회에서 조금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수정 법안으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서로 좀 논의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소식 들으신 거 있습니까? 우리 김수동 연구위원님. 일단 어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 그동안 그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기업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계속 그 협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 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발표는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삼성이나 SK가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이 내린 조치들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한 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좀 유예 기간이 또 올해 10월에 끝나는데 네. 사실 이거를 좀 더 연장하는 사실은 기업들한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삼성이나 SK는 중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단기간에 좀 이렇게 확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어느 정도 질서 있는 약간 좀 뭐랄까 그 연착륙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업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1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이제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도 실무진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향후에 네.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반도체법 말씀을 주시면서 중국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중에서 제가 추정입니다만 한 40% 넘는 게 반도체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 미국에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많은 국민들 중에서 우려하시는 분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조하다 보면 지나치게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견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견제하거나 혐한 같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갈등 요소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원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근데 우리 외교 라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라 네.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미국과의 그런 국빈을 형식의 초청을 받아서 정상회담을 하고 네.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어떻게 중국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지만 경제 쪽에서 반도체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IRA도 어떻게 보면 중국산 광물 그런 것 다 걸려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경제 쪽에서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기술을 강화한다는 것. 중국이 사실 필요한 건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중국한테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게 레버리지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국이 미국과 좀
그 관계가 긴밀해지고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보통 생각할 것 같은 나쁘게만 볼 것 같진 않다.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포인트를 말씀 주셨네요. 너무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을 의식할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관계를 레버리지화해서 중국을 한번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더 두드려보는 그런 결과를 갖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번 그 LA 타임즈 기자가 재밌는 합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어요. 보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라고 질문했냐 그러면 지금 미국이 미국 최우선 경제정책 쓰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당신 재선을 위해서 뭐 갈로 이렇고 갈로 닦겠지만 경제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나치게 한국에다가 지금 이렇게 뭐 반도체 법안이나 또 칩스 같은 과학법을 요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동맹국인 한국에게 피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말은 이거 우리가 중국 경제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는 한미 뭐 서로를 위한 윈윈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그 반도체법 그다음에 그 IRA법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 국가였던 지정 이런 부분들이 꽤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걸 이제 말째 글 그대로 이제 뭐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이제 중국 견제 목적이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중 전략에서 미국의 대중 전략에서 이 한국 기업들이 이제 또 반도체, 전기차 또는 뭐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글로벌 선도 국가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끼어서 약간 곤란한 측면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기업들은 약간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어떤 선택이 자꾸 기로에 지금 내몰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어떤 그 대중 전략에서 연합 전선을 보면 이제 한미일이거든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배제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중간에서 어떤 미국의 어떤 역할에 이제 좀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한국의 어떤 그 나름 이익을 가져가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이제 현재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 지금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어떤 조치가 나왔냐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이제 그 마이크론의 이제 그 부족분을 네. 이제 공급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저희들한테 중국이 이제 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미국이 바로 이제 눈치채고 공급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또 해왔고요. 네. 사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를 잘 활용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개입이 또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하면 기업들한테 뭐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부침이 있지만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원 실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반도체법도 그렇고 그 안에 내용을 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좀 우리 기업한테는 좀 껄끄러운 법안들. 우리가 반도체와 배터리의 중점적인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제재 대상국인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배터리를 하고 있다지만 우리만큼 앞서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일본은 반도체 장비를 팔 뿐이지 반도체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글로벌 공급 가치 사슬 안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제조업적 측면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법안의 모든 어떤 불리한 조건은 우리가 다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를 미 의회 방금 LA 타임스 기자가 질문했듯이 미 의회 쪽에다가 조금 더 이렇게 수정 법안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제시를 했을 때 특히 예를 들면 뭐 초과이익 공유제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다 노출을 해라. 제출을 하라 이런 내용이 이런 것들은 좀 향후에 한미 FTA를 해봤듯이 좀 삭제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만 이제 미국을 보니까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지구상에 다른 나라는 없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이게 반도체법도 그렇고 IRA도 그렇고 미국 대 다수의 국가입니다. 사실 네. 우리 비중이 큰 건 맞지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만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어떻게 좀
조항을 예외 조항을 둔다든가 뭐 법을 좀 고쳐서 우리나라한테는 특혜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일단 반도체만 해도 뭐 우리한테 특혜 달라 그러면 대만 TSMC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럼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떤 태생적인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실무 쪽에서 계속 협력을 이어가겠다 하고 하셨으니까 좀 기대는 하고 있으되 가능성은 바뀔 가능성은 크진 않다 네. 생각이 됩니다. 단시간 내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가 않다.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이라고 있었습니다. 핵 안보와 관련된 뭐 하나의 일종의 핵 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선언인데 그 내용을 사전에 중국 측에다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 이야기가. 그러면 문 밖에서 나와서 떠드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사실 문을 잠가놓고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한국이 중국에게 이런 반도체를 수출하고 생산하는 거는 눈 감을 수가 있는데 이 이상을 넘어가면 곤란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제가 볼 땐 영어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closed door 세션에서는 이루어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낙관적 견해도 갖고 있거든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작년 10월에 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하면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첨단 쪽을 제한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네. 사실 소위 이제 뭐 레거시 범용 예.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크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군사용 AI 분야 이런 부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적시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제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모든 분야의 반도체를 전부 다 통제하겠다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이미 상당 부분 따라왔고요. 네. 뭐 이렇게 범용 분야 쪽의 반도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분야들은 미국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할 거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첨단 쪽은 여전히 좀 이렇게 중국의 어떤 지연 기술 뭐 추격을 지연시키는 네. 이런 전략을 가져가되 사실 그 이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용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도 거기서 어떤 그 기회,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회 플러스 네. 알파로 해서 뭐 중국 시장 완전히 뭐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 기회를 살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유효하게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은 실장님, 방금 김수동 연구위원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아까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주셨는데 곱씹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아내어서 이쪽에게 우리가 미국 쪽의 입장을 레버리지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웹 3.0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 등은 미국이 아직 못 미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계 쪽에. 그렇지만 미국은 양자 컴퓨터 이론만 하더라도 1940년대 이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 이런 점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 쪽에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한중 정상회담을 모색을 해서 또 다른 하나의 그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만큼이나 중국은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국가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경제적인 관계성이라고 할까 중국이 훨씬 큽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비공식적으로 뭐 그냥 설명하는 자리보다는 조만간에 한 번은 우리가 중국을 방문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네. 방문하시고 좀 중국이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또 이제 뭐 아까 이제 물 밑에서 하는 대화 이런 것도 네. 일정 부분은 시진핑 주석한테 좀 얘기를 해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균형 외교라는 게 그렇죠. 말이 균형 얘기지 그렇죠. 외교죠. 근데 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한테는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좀 크게 이번에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것처럼 좀 크게 확대해서 네. 좀 이후에 그런 일정이 좀 진행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국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국빈 초청을 했으니까 우리 윤 대통령을 국빈 초청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아까 그런 말씀들이 레버리지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무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이나 정치 외교 안보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중국과 미국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를 역설적으로 이용해 볼 필요도 있겠구나. 외교 전략가들이 과연 정부 안에 얼만큼 지금 머리를 쓰고 있을까 한번 제가 짚어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여쭤봐야 될 게 IRA 법안입니다.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다 이렇게 하고 알고들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본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먼저 김수동 연구위원님께서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법안 내용을 좀 관심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그 IRA 법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전기차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문제, 광물 조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뭐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제 가장 이제 그 크게 다가온 부분이 네. 있는데 미리 이제 사전에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약간의 뭐 조금 미스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미국은 최근에 이제 그 시행 규칙을 보조금 이제 네. 신청 조건까지 이제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 우리 저 현대기아차 일부 모델이 이제 그 수혜 목록에서 약간 탈락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을 보면 이제 그 뭐 북미 최종 이제 북미 조립 이 조건 이제 수용 못한 부분이 한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 이제 그 뭐 맞춰서 이제 두 모델이 탈락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 남아 있는 그 보조금을 받는 그 리스트를 목록을 보면 전부 다 미국 기업입니다. 네. 미국 자동차 차종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다국적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제 경쟁을 하러 들어오기 전까지 네. 미국 업체들의 뭐 우선권 또는 뭐 어떤 그 최근 2, 3년 정도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네. 그게 또 어떻게 또 맞아가냐면 네. 테슬라에서 최근 그 한 6번에 걸쳐서 가격 인하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얘기 뭐냐면 테슬라가 미국 그 전기차 시장을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다른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2, 3년간에 최소한 이제 그걸 기준을 맞추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업체들로 일단은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고하게 다지겠다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우리 업체들은 뭐 지금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 완공을 생각했던 그 자동차 공장을 24년 말로 당기기로 했고 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관건입니다. 누가 먼저 빨리 그 조건을 맞춰서 광물과 배터리 요건을 그 충족을 해서 네. 그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광물 비율 40%, 올해 기준 40%, 부품은 50%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맞춰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과정에서 어떤 기업과 어떤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에 네. 만들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어떤 그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부가 보조금을 줄 때는 국내 산업이 유치 산업이거나 또는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보조금을 지급을 했고 또 중국이 이 보조금을 뭐 수조 위안을 지급을 하고 중국 기업들을 키워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움을 해온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도 이런 유치 산업이라고 할 수 없는 배터리나 우주항공이나 바이오 같은 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목. 상식적인 선에서는 우리도 뭐 미국도 보조금 퍼붓고 있고 네. 중국도 주고 그럼 우리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규모의 문제거든요. 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낸 것조차도 우리 시장 규모를 훨씬 넘어서 공급 능력이 바깥으로 수출해야만 그 기업들이 사는데 그 보조금 준다고 시설을 늘리진 않겠죠. 네. 또는 외국의 뭐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생산 시설을 늘리진 않겠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은 중국과 미국처럼 시장이 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네. 의미가 없다.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습니까? 방금 김수동 연구위원께서 이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보조금을 7,500달러 중에서 받은 기업은 미국 기업밖에 없다. 그러면 유럽 기업도 배제됐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도요타가 조금 받은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보조금 정책이나 IRA 법안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유럽 기업들, EU 그룹 기업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미 의회를 설득한다든지 로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다국적 기업들 간의 어떤 국제 공조. 네. 사실 일단 미국이 이런 그 미국 기업들로만 일단 보조금을 주고 있는 이런 뭐 나름 기준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결국은 약간 차별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게 이제 어떤 WTO 어떤 국제규범이라는 걸 좀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면 국가 간의 어떤 공조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기 그 배터리 이제 그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중국이 워낙 그 압도적으로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참 어느 정도 이게 뭐 시장을 확보하기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구를 미국식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배터리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노스볼티지인가 하는 그 캐나다 업체를 미국 기업 GM이 인수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미국이 20세기에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자기의 가치 사슬과 공급 사슬을 자기 시스템으로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해외에다 뿌렸고요. 그래서 저들 젊은 시절에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감옥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의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의 공급 가치 사슬이 다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걸 무너뜨리는 게 다름 아닌 중국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까 말씀 주신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불량품을 만들어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이 생산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공급 가치 국제 질서를 해치고 있는 이 중국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기술이란 이런 거를 좀 지연시킬까의 문제는 미국의 고민이지 우리의 고민은 아닐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 공급 사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하나에 불과한데도 이렇게 그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공급 가치 사슬 이거를 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연대해야 될지 조금 거시적인 전략적 포인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원 실장님. 일단 이제 배터리 기업 미국 배터리 기업부터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은 기업이 거의 없고 없죠. 지금 요번에 이제 방미 일정 중에 우리 삼성 SDI하고 미국 자동차 회사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공장을 세운다고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미 미국에 한 3건 정도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 법인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하는 거죠. 네. 중국 다음엔 경쟁력 우리가 다음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이전처럼 이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어떤 수출 수입, 교역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이제 경제 블로커가 너무 지금 강하게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출입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려운 시대. 그렇다면 미국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큰 이익을 내고 네. 그게 나중에 이익을 우리나라로 송금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한 거시 전략은 사실은 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답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하다는 거 우리가 중국 시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망합니다. 네. 지금 간단한 예로 대만 TSMC는 이번에 1분기에 흑자를 냈죠. 네. 근데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컸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반도체 쪽 얘기인데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메모리 쪽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삼성하고 SK가 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의 경제라 그러죠. 네. 반도체도 많이 만들어내면 낼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지금 중국 경제가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시장 자체가 좀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TSMC는 물론 이제 뭐 거기는 다른 쪽도 하니까 흑자를 크게 냈는데 우리 삼성하고 SK는 뭐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중국 시장이 우리 비단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순간 한국은 외환위기를 한 번 더 겪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고 네. 저도 답답한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없지만 네.
중국과 좋게 가야죠. 예. 그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외교적인 수완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기술력에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높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충분히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배터리 부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 공급 사슬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어느 정도 사양 산업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수준만 유지하게 되면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배터리 산업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 지금의 이런 경험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이용을 해서 대중국 대미 관계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전략적 변수 정책 등을 사전에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IRA 법안이나 칩스 법안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법안 이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으니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와 미국 산업계와도 역할을 해야 된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김수동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이제 배제하고 갈 수는 사실 없고요. 네. 사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사례를 몇 가지 들면 미국 저희 반도체 기업들, 그렇죠. 퀄컴, 무슨 엔비디아, 무슨 머티리얼스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중국 매출액이 30% 가까이 네.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과연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 삼성 SK가 그 중국 홍콩 플러스 홍콩 포함하면 약 60%까지 되는데 네. 그런 시장을 포기하고 나머지 시장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겠냐 하는 사실은 아주 큰 의문보죠. 네. 그래서 중국과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의존도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사실 미국과도 협력해야 되지만 중국과도 이제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고 말씀하신 어떤 그 향후에 이제 이런 배터리 문제 또는 전기차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같은 어떤 반도체 관련 우리 이제 이런 부침이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배터리 광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도 지금 배터리 이제 광물 조달 이번에 비율을 만들면서도 사실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미국 기업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고육책 비슷하게 어려운 부분들도 막 이제 좀 약간 유연성도 좀 발휘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이제 분명하고 네. 특히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를 이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이상은 여전히 이런 문제는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여러 차원의 어떤 대응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 방편 중에 조 실장님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말로 R&D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야 된다. 배터리만 하더라도 지금은 3원계냐 4원계냐를 많이 논의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다양한 변화된 배터리 기술들이 등장할 것이 뻔할 것이고 자 그런 와중에서 그러면 광물 자원의 확보가 지금 몇 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 중국이 잘 아시겠지만 시장 개방을 한 이후로 중국에 대한 진출을 엄청나게 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5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의 아프리카의 진출에 대한 어떤 전략 또 중남미 국가들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진출 전략 교류 전략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원자재와 여러 가지 광물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미국에게 미국이 우리에게 중국이 우리에게 우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내용들이 오갈 것 같거든요. 조금 정부가 앞으로는 외교와 경제 관계 이 산업 관계 생태계를 다변화시키는 안목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먼저 김수동 연구위원님께서 한번 이 점을 지적해 주시죠. 네네. 일단 앞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기존에 그냥 글로벌 하나로 이렇게 공급망이 있었다면 이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하나가 네. 그다음에 중국 중심의 그렇겠죠. 공급망이 이원화되는 어떤 체제로 갈 것 같고요. 그랬다 이제 시장도 이제 분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맞춘 차는 미국으로 가야 되고요. 네. 또 EU에서 어떤 탄소 관련 어떤 요구사항을 만드는 또 배출가스 요구를 만드는 그런 기준에 따른 차는 또 글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또 중국도 시장도 있을 거고요. 아세안도 시장이 있을 거고 결국은 기업들은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수요 시장이 있는데 맞춤형 어떤 그 뭐랄까 그 공급망을 정밀하게 좀 이제 짜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향후에 아마 그런 식으로 어떤 재편, 공급망 재편 또는 뭐 재구축 이런 형태가 어떤 뭐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와 반도체 일부 이제 산업에 뭐 국한돼 있지만 다양한 산업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오는 어떤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구조 어떤 공급망의 어떤 재편 구도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질 것이다. 네.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계속 갈등을 하는 한은 아마도 어떤 새로운 분야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나 또 관련 업계도 대응책을 좀 미리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현 실장님.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든 게 뭐냐면 이제 핵심 광물, 핵심 원자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뭐 반도체도 못 만들고, 예. 반도체만 해도 중국이 한번 일본 제공을 생각고열도 문제 때문에 히토류 수출을 그렇죠. 막았었던 적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배터리에 중요한 뭐 니켈 뭐 관련된 광물들 이거를 만약에 이제 어느 나라가 독점하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은 저 나라한테는 안 팔아 이러면 망합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산업은. 그래서 자원 외교가 상당히 중요해졌고요. 물론 이제 뭐 이런 미국이나 중국과의 이런 외교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셨던 중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쪽에 광물 자원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중국은 정말 참 뭐라 그럴까요? 놀랍기도 하고 네. 부럽기도 하고 미리 다 돈을 뿌려놨죠. 그렇죠. 예.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자원 외교라는 게 끼케야 뭐 우리 이제 공기업 하나 정도 뭐 밖에 나가서 뭐 어떤 그 광산 사고 근데 광산을 사고 뭐 유전 조금 개발하고 그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뭐 국회 청문회 열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기업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 기업들도 좀 자원 외교를 할 수 있거든요.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만의 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거를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위한 어떤 우리의 시장 개척, 외교 이런 노력은 지금의 한 10배 이상은 돼야 되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면 기업체의 경영진들이 대부분 5년 내가 대표이사직을 하다가 퇴직하면 나는 성공한 대표이사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5년 동안 내가 무엇을 우리 기업에게 먹거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5년, 8년, 10년을 할 수 있다는 그 보장만 있으면 실패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꼭 그 실패된 사례를 말로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공으로 옮겨라고 하면서도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버리면 어느 공무원이나 어느 책임 있는 자가 제대로 이런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문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이 방송은 봅니다. 그 야구 관련된 프로인데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렇게 플랜카드를 딱 쓰냐면 돈 받으면 프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프로의 집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지 돈을 잃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치도 풀어야 되고 기업도 풀어야 되고 교육도 풀어야 되고 모두가 다 프로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국빈 정상회담을 놓고 이제 향후에 보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앞에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프로가 내놓은 견적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50억 달러 넘게 어떤 계약 투자 주치를 체결하고 왔다.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쭉 나와서 보다 국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이 분야에는 몇 억 달러, 몇 억 달러, 몇 억 달러 투자가 되고 몇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분배 과정도 조금은 설명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왜냐 그러면 재정적인 정책도 세금을 받아서 세출을 풀 때 어디에 목적에 맞게 푼다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야 하듯이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기업과 일반 민간에게 좀 정보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구체적으로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우리도 이제 삼성이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랬던 걸 보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었고 그냥 뭉뚱그려서 예. 몇백조, 몇십조 예. 이랬죠. 그리고 그 기업들도 이제 뭐 당장 올해 59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불만이 아니고 로드맵이라도 이렇게 좀 나오면 예. 거기에 상응하는 기업들도 맞춰서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뭐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비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랜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곧 이렇게 선언이 됐으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겁니다. 제가 좀 성급했군요. 기다려보면 나올 것 같아 말씀 주셨는데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을 사실은 뭐 두 분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중 정상회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국 측도 상당히 몸달아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한미가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들도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중국과의 어떤 관계 중에서 요즘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풀리느냐 더 어두워지느냐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리오프닝 효과가 지금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명동을 나가도 외국인들은 많으신데 중국인분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점을 봤을 때 향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비록 3개월, 6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만큼 그런 효과가 있을까? 그럼 한국 경제는 하반기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성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거시경제적인 측면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 우리 주원 실장님. 중국 리오프닝,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던 시기가 공식적으로 작년 12월이었고, 네. 벌써 한 4, 5개월 지났는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지만 중국이 마스크를 포기했던 게 4월 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좀 리오프닝 효과가 나오긴 좀 드문데,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3월께, 그러니까 1월에 작년 12월에 마이너스 1.8% 네. 전년동월 대비, 그리고 얘네는 경제 지표를 발표한 게 좀 희한한데 1월은 발표 안 하고 2월까지 묶어서 같이 발표합니다. 네. 그게 이제 3.5% 플러스로 돌았고 네. 3월께 예. 10.6%입니다. 어이구. 세 배나 뛰어올랐네요. 소비가 살아났던 건 분명한데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은 소비자에는 비중이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네. 중간재,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국 기업이 통상 그 고정 투자 증가율이 한 6% 내외 정도는 항상 유지를 했었는데, 네. 3월께 5.1%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긴 플러스인데 이쪽에서는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고요. 이 또 고정자산 투자는 뭐가 포함되냐면 건설 투자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직 효과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얘네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거든요. 네. 지금 0%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국가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없죠. 그리고 얘네는 더구나 통화 정책이 반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금리를 인하했어요.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이 0%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플러스로 나와요. 예.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3월께 마이너스 2.5%입니다. 네. 이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긴 그러네. 한데, 예.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도 이제 이게 소매 판매 증가율이 많이 뛰었잖아요. 보복 소비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소비 심리라든가 기업 쪽에서 이제 소비가 살면 시장 수요가 늘어나고, 그럼 이제 기업들도 심리가 개선이 되겠죠. 네. 이런 리오프닝 효과로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최근에 제주도 관광객, 중국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서울 쪽으로는 안 들어오는데 제주도는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네.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기대는 해보시겠다. 우리 김수동 연구위원님. 네, 사실 지금 뭐 중국에 대한 어떤 우리의 대중 수출, 네. 지금 뭐 최근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급격히 줄고 있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일반 기계라든가 무슨 뭐 디스플레이 무슨 전체적으로 이제 거의 많이 줄고 있어서
사실 이게 뭐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경기 세계적인 경기 침체도 있고 네. 또 중국 시장의 어떤 수요 회복이 더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단가 하락 요인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따라왔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국 기업에 의한 반도체 그 내수 시장 점유율이 네. 2015년에 약 한 7%에서 2021년에 15%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삼성이나 SK가 공급하거나 다른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거를 중국 기업들이 대체를 했다는 대체했다.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 수출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그렇게 따라오면 결국은 우리가 그 시장을 다시 회복한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건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추세는 계속 강화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러면 중국 시장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느냐? 네. 사실 그건 조금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게 경기 침체가 좀 풀리면 네. 세계적으로 좀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는 갑자기 제가 생각나는 게 보통 과거에 이렇게 보면 반도체 경쟁자가 생기면 뭐 모든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치킨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을 후려치거나 덤핑을 해버려가지고 경쟁자를 이렇게 좀 못 살게 구는데 중국을 상대로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런 치킨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주력인데요. 네. 중국 시장에 이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마켓쉐어가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추정한 게 의하면 삼성이 한 40에서 50% 네. 메모리만 예. 그리고 SK가 한 뭐 20에서 30 그리고 예. 지금 얘기 나왔던 마이크론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저희 이제 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좀 대충 추정을 해봤는데 중국 기업들은 없답니다 거의 있긴 있는데 네. 예. 그러면 이제 삼성이 후려칠 기업은 마이크론밖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예, 그것도 마켓쉐어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은 치킨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 한미 정상회담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우리 기업에게 현실적인 상당히 고뇌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중국에게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양을 조금 이렇게 감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한미 동맹의 결속 안에는 경제적 의미도 충분히 강조가 되었고 또 우리 안보적 측면에서도 이 핵 관련 그룹을 만들어서 이 미국의 전술 핵 역량 아래 이 북핵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조원 실장님과 김수동 연구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역시 한중 관계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놓고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을 경우도 이걸 국빈 회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국 간의 어떤 이해를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세 번째는 칩스 IRA 법안이 당장은 어떤 수정이라든지 개선은 어렵겠지만 향후에 이 법안이라는 건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워싱턴을 로비를 한다면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 국가들이나 이해 당사국들이 같이 노력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아직까지는 이 효과를 우리가 만끽하기에는 시간적 갭이 좀 존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우리 정부와 기업, 그러니까 기업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이 기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저는 다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입장 또 산업계의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의 의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기업이 정부 쪽에다 요구하시는 방향 또 산업정책 측면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업 쪽 한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뭐 정부에 바라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굴곡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예. 네. 자꾸 이리저리 이런 이벤트가 나타나서 상당히 기업들은 어려운데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뭐 이번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미리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정보들만이라도 좀 기업들한테 빨리빨리 제공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기업에게 바라는 거를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다. 항상 우리는 우리 시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설마 저렇게 써? 근데 설마가 진짜 그게 되는 거죠. 기업들도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 이론이죠. 예. 상대방이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취할 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면 상대방은 또 어떻게 이런 시나리오를 쭉 짜서 네. 그런 리스크에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것 같아요. 위에 계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러지 말고 어떻게 보면 물론 요새 이제 이직이 많아서 뭐 평생 직장이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후배들 생각해서 후배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네.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는 속에서 과연 우리 기업에 있는 선배들은 예. 어떤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 놔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수동. 네, 일단 이번 한미 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나온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우리는 결국 미국은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제 네.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강점이 뭐냐면 이제 제조 역량이거든요. 예. 결국은 그런 기술과 이제 제조 역량이 결합이 되면 양국 간에 분명히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발표됐으면 우주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산업 어떤 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 또 투자가 들어온 수소라든가 또 청정 에너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산업들이 좀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그 기술 결합, 한국의 어떤 제조 역량 결합이 되면 중소기업들한테도 많은 기회가 열릴 거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산업계가 좀 더 네. 기회를 좀 찾아내는 이런 그 역할, 정부도 거기에 도움을 좀 주고요. 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역지사지라는 관점에서 이 경쟁을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워싱턴 DC를 로비를 해야 되고 북경을 로비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로비라고 하는 게 돈 주고 금품 주고 하자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를 우리가 미리 알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1세기 전략은 아무래도 중소 중견기업이 만들어내는 정밀 부품 소재 쪽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본에 100년이 넘는 기업이 3만 9천 개가 넘는다 하고 우리나라는 고작 7개가 된다고 하는 측면에 놓고 봤을 때 향후 우리 기업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업은 기업대로 고민에 나서셔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고민을 미리 알아채셔서 리더가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21세기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